안녕하세요. 김정입니다. 여기는 더하거나 덜하지 않아도 온전한 우리를 생각하는 시간,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오롯한 우리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봄, 그 봄의 시간은 흐르기 시작하셨나요? 저에게도 이제야 겨우 봄이 조금은 찾아온 듯 합니다. 우리의 민주주의가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 걸음을 지켜보면서 노란 리본 몇 개를 찾아서 가방에 걸면서 그렇게 저에게도 봄이 왔습니다. (4월은) 봄꽃이 피어나는 아름다운 생명을 담고 있는 달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잊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할 많은 사람들의 역사가 빼곡하게 새겨져 있는 그런 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날의 방송과는 조금 다르게 우리의 4월에 일어난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바꾼 몇 장면을 함께 떠올려 보려 합니다. 오늘의 방송이 누군가에게는 다소 무겁게 다가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과 절망 대신 희망을, 좌절 대신 도전을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지만 존엄과 자유, 평등, 연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모두 사람이라는 같은 자리에 서 있습니다. 금요일 아침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함께 사람답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보며 4월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역사를 찬찬히 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을 이 노래로 열어볼까 합니다. Like
지금 들으신 노래는 송소희의 나더 드림이었습니다. 어쩌면 누군가에게는 여전히 꿈처럼 느껴질지도 모를, 그러나 분명히 이루어지고야 말 이야기들을 오늘 이 시간에 함께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첫 번째 4월의 장면은 1948년의 4월입니다. 한반도가 해방을 맞이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그런 시기죠. 제주에서는 국가 권력에 의한 대규모 학살이 시작됩니다. 4.3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비극은 단순한 폭동이거나 혹은 이념의 충돌이 아니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삶과 목숨, 마을 공동체 전체를 짓밟힌 무자비한 국가폭력의 결과였습니다. 당시 제주도민들은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의 독재에 저항하며 불공정한 선거와 군사적 탄압에 대해서 목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들을 좌익 폭도로 몰아세웠고 제주도 전역에 군인과 경찰 그리고 서북 청년단을 투입합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아이와 노인, 여성을 비롯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었습니다. 당시에 제주도의 전체 인구가 약 30만 명이었는데 이 중 3만 명 가까이가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이들이 고문당하고 감옥에 갇혔으며 마을이 통째로 사라진 곳도 있었습니다. 4.3 사건은 단순히 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사는 우리들이 얼마나 쉽게 국가에 의해 희생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어두운 역사입니다. 이 비극은 오랫동안 말할 수 없는 역사, 말해서는 안 되는 상처로 그렇게 남아 있었습니다. 폭도라는 낙인이 씌워진 유족들은 침묵 속에 살아야 했고 그 상처는 대물림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고 2000년대 들어서면서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사과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은 70주년 추념식에서 국가 권력이 가해자였음을 명확히 밝히며 사과했습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다시는 같은 비극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2025년 77주년 추념식에서 오원식 국회의장은 4.3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국회가 어떤 역할을 할지 또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를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발언들은 4.3이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켜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역사는 단지 지나간 일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따라 새롭게 쓰는 미래이기도 합니다. 기억한다는 건 다시는 그런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4.3을 되살리는 것은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국가는 무엇을 했는가?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질문 말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은 더 나아가 더 나은 민주주의, 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드는 밑거름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또렷하게 4.3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다시는 국가에 의해 국민이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는 고통받은 이들의 목소리가 외면당하지 않도록 민주주의를 지켜나가고자 다짐합니다.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이 지나고 눈물을 안고 하루를 살아내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다가 진짜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또 참고 있던 눈물이 나 점점 두려워져.
감추며 살겠지. 아무 일 없는 듯이 하루를 보내고 혼자만 있는 시간이 올 때면 괜찮아 괜찮다고 말하다가 미안한 기억만 자꾸 떠올라 참고 있던 눈물이 나 점점 두려워져. 미안하다는 그 말에 또 무너져도 아마 우린 또 다시 슬픔을 감추며 살겠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옥상 달빛에 누구도 괜찮지 않은 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두 번째 장면은 1960년의 4월입니다. 1960년 4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고 계시죠? 네, 그의 봄은 꽃이 아니라 눈물과 피로 피어났습니다. 마산에서 시작된 부정선거 규탄 시위가 서울로 번졌고 학생들과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게 나라냐? 이승만 정권은 물러가라 라는 구호는 단순한 정치적 요구가 아니라 정의에 대한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과 정권 퇴진의 구호는 2025년 4월 지금도 유효합니다. 1960년 4월의 그날 거리로 나섰던 그리고 총칼 앞에서 물러서지 않았던 이들은 평범한 우리의 이웃들이었습니다. 교복을 입은 고등학생, 대학생, 딸을 따라 나선 어머니, 친구를 잃은 동료, 그 모든 이들은 한 명의 국민이며 한 명의 시민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이 2024년 12월 3일 그 밤에 국회로 모였던 시민들 위로 겹쳐집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결국 하야했고 민주주의는 아주 짧은 순간이나마 제자리를 찾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군부의 등장으로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1960년 4월의 혁명은 우리가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최초의 증거로 남아 이번 탄핵 정국에서 우리를 구했습니다. 우리가 투표를 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의지대로 살아가기를 꿈꾸는 이 당연한 권리들은 이렇게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1960년에 봄이 없었다면
오늘의 민주주의도 없어질지 모릅니다. 우리는 4.19를 이야기할 때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 라는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공포나 절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희망의 이야기입니다. 이번 탄핵정국에서 우리는 우리가 행동하면 세상은 바뀐다라는 진실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1960년 4월에 그날의 용기와 외침을 2025년 4월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BTS의 봄날 함께 듣겠습니다. 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니까도 보고 싶다 너의 사진을 보고 있어도 보고 싶다 너무 약속한 시간 나는 우리 입니다 이제 얼굴 한번 보는 것조차 힘들어진 우리가 여긴 온통 겨울뿐이야 8월에도 겨울이 와 마음은 시간에 달려가네 홀로 남은 설국 열차 네 손잡고 지구 반대편까지 가 겨울을 끝내봐 그리움들이 얼마나 눈치를 내려야 그 봄날이 올까 거공을 떠드는 자기 먼지처럼 자기 먼지처럼 날리는 눈이 나라면 조금 더 빨리 내게 닿을 수 있을 텐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분명 밤을 거슬러 널 보게 될까 널 보게 될까 만나게 될까 만나게 될까 숨겨올 끝을 지나 다시 봄날이 올 때까지 봄이 올 때까지 그곳에 좀 더 네가 변한 머물러줘 건지 아니면 내가 변한 건지 이 순간 흐르는 시간조차 미워 우리가 변한 거지 뭐 모두가 그런 거지 뭐 그래 늙다 네가 넌 떠났지만 단 하루도 널 잊은 적이 없었지 나 솔직히 보고 싶은데 이만 너를 지울게 그게 널 원망하기보단 덜 아프니까 이널 풀어내본다 연기처럼 하얀 연기처럼 말로는 지운다 해도 사실 난 아직 날 보내지 못하는데 난 꽃이 떨어져요 또 조금씩 멀어져요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보고 싶다 얼마나 기다려야 분명
BTS의 봄날 함께 들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세 번째 장면은 1975년 4월 9일의 새벽입니다. 그 새벽 서울구치소에는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하루 전에 사형 선고를 받았던 8명에 대한 형이 집행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인혁당 재건이 사건이었습니다. 국가를 전복하려고 했다는 혐의로 체포된 이 8명은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그리고 판결이 확정된 지 불과 18시간 뒤에 사형이 집행됐습니다. 그들은 법정에서 끝까지 우리는 죄가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제사회는 이 사건을 사법살인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국내에서도 당시 형 집행의 부당함에 대해서 여러 의문이 퍼졌지만 진실은 오랫동안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8명의 가족은 범죄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혔고 고통과 침묵 속에 수십 년을 살아야 했습니다. 법원의 재심은 2006년 3월에야 시작되었고 32년이 지난 2007년에 이르러 대법원은 이 사건에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심을 통해 자백이 고문에 의한 것이었고 증거는 조작되었으며 판결은 권력의 시나리오였음이 밝혀졌습니다. 그제서야 모두가 알았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엎으려던 사람들이 아니라 국가에 의해 짓밟힌 사람들이었다는 것을요. 인혁당 사건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묻습니다. 국가가 무엇인가? 법은 무엇인가? 정의는 정말 정의로 존재하는가? 이 질문은 시간이 흘러도 유효합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억울하게 희생된 이들이 다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할 수 있죠. 그들이 억울했음을, 그리고 우리가 늦게나마 그 진실을 바로잡았음을, 그리고 이런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억하고 말하고 가르치는 일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국가는 한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 진실을 우리는 잊지 않으려 사흘마다 이 이야기를 꺼내야 합니다. 김용원, 도예종, 서도원, 송상진, 여정남, 우홍선, 이수병, 하재환 8명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하염없이 그댈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선명해지는 초라한 나의 마음 하나 언제나 처음과 같은 기다림 하나 이름을 불러주세요 이 순간이 영원할 것 같아요 가끔 짓궂은 농담 같은 이 세상에 우리 한 번 길을 잃고 다시 기다린다도 괜찮아요 그대는 항상 나의 곁에 나란히 걷고 있으니 웃고 있으니
이 세상이 우리 또 길을 잃게 하고 기다리게 하여도 괜찮아요. 내 곁에 그대 나의 그대 나란히 걷고 있으니 웃고 있으니 여덟 명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곽진원의 이름 함께 들으셨습니다. 우리 옆 생생한 인권 이야기를 전하는 오 랜덤박스가 이어집니다. 아싸! 1차 서류 전형 합격이다. 면접만 잘 보면 되네. 나만 남자네. 안녕하세요. 행복도의회 사무보조원 직무에 지원한 홍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질문을 드릴게요. 현재 지원한 직무는 사무보조원이고요. 우리는 비서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지원자가 비서를 채용하는 당사자라면 여성 비서를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 비서를 뽑을까요? 여성을 뽑을 것 같습니다. 이 질문은 사적인 이야기니까 신경을 안 써도 됩니다. 이건 무슨 질문이지? 내가 남자라서 안 된다는 건가? 네. 이 연기가 갈수록 좋아지시는 것 같거든요. 두 번째라서 훨씬 여유가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두 번째라도 긴장이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네요. 네. 네, 안녕하세요. 문윤아입니다. 안녕하세요. 허진희입니다. 글쎄요, 그 채용 면접에서 여성이라든지 장애인 이런 그 상대적으로 약자들이 차별받는 이런 경우, 불이익을 받고 차별받는 이런 경우는 많이 봤는데, 이 사건은 이제 남성이 이렇게 차별받는 이야기거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 내용이? 네, 이번 사건은요. 2023년 한 지방의회의 비서 채용 면접 현장에서 벌어진 실제 사건입니다. 네. 네, 진정인은 남성 응시자이며 피진정인은 행복도의회 사무처장입니다. 남성 응시자의 이름은 홍길동으로 했고요. 지방도의회는 행복지방도의회로 해보았습니다. 네네. 네, 홍길동은 1차 서류 전형에 합격 후 면접 시험장에서 이와 같은 차별적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질문을요. 네. 비서실 업무는 성별과는 무관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런 질문을 받아서 당황스럽고 남성을 채용할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면서 남성 응시자에게 차별적 질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시정을 원한 그런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직무는 비서이기 때문에 뽑는다면 여성을 뽑을까요? 아니면 남성을 뽑을 것 같나요? 이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저라도 이런 질문 받으면은 응시자 입장에서는 기분도 나쁘고 당황이 됐을 것 같은데, 정말 2023년도에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이게 황당하거든요. 그렇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네. 특히 공공기관 면접이라면 더더욱요. 인권위도 이 질문이 성차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네.
성별을 이유로 업무 적합성을 판단하는 건 지금의 가치관에 맞지 않는 일이죠. 그렇죠. 그 다음 발언에도 문제가 좀 있는데요. 이건 사적인 이야기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네. 사적인 얘기를 공식 면접장에서 한다는 것 자체가 부적절한 거죠. 일단 말을 해놓고 질문을 해놓고 사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이제 얼버무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몇 년 전에 방영이 되었던 김비서가 왜 그럴까라는 드라마도 있었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여전히 이 비서는 역시 여성이 적합하지 않느냐 하는 인식이 아주 깊은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그런 인식을 성역할 고정관념이라고 하는데요. 네네. 네, 성역할 고정관념이 우리 사회에 여전히 적지 않게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번 사건의 경우 지원자만 봐도 1차 서류 전형에서는 19명 중 18명이 여성이었고 남성 지원자는 1명이었다고 합니다. 네, 청일점이었군요. 네, 여성 지원자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많은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네. 좀 전에 MC님께서 특정 드라마를 언급하셨듯이 이게 미디어에도 한몫했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미디어에서 아직도 보면 성역할 고정관념을 벗어나지 못한 그런 캐릭터의 등장이 적지 않잖아요. 네, 이 드라마에서 보면은 대부분 여성 비서가 등장하고 또 하는 일이 주로 이제 커피를 타준다든지 하는 이런 단순 업무를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걸 본 사람들이 이 성 고정관념이 더 이렇게 강화되는 이런 부작용이 있을 것도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사람들의 고정관념이 형성되기도 하고 바뀌기도 하고 또 강화가 되기도 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사실 비서의 업무는 기획도 하고 일정 조율도 하고 전략적 판단도 해야 하는 전문적인 직무입니다. 네. 이렇게 성별을 따라 직무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렇죠. 이번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성역할 고정관념 때문에 여성도 그리고 또한 남성도 피해를 보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고정관념이 뿌리 깊게 박혀 있기에 사적 영역에서도 삼가야 할 위와 같은 질문을 공적 영역에서조차도 여과 없이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받은 당사자를 자신감이 저하되어 위축되게 만들 뿐 아니라 또한 다른 면접위원들에게도 남성 응시자의 합격에 대하여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할 우려가 또 있는 거죠. 네. 뭐 여성을 뽑을까요? 남성을 뽑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사적인 얘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은 이게 진짜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다른 어떤 법과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네, 이거는 분명히 차별적 질문으로 법에 위배가 됩니다. 아, 위배군요. 네, 우리나라 헌법 제11조는 누구든지 성별에 의해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고요. 네. 더 구체적으로 안내를 해드리면 남녀 고용 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채용 과정에서 성별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한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르면 인권위는 평등권 침해가 있을 경우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습니다. 네. 결국 이게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과 실정법을 동시에 위반하는 사례라는 건데 이번 사건의 경우 채용 여부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만으로도 차별이 되나요? 네, 질문만으로도 차별로 봅니다. 특히 공공기관 면접이라면 그 기준은 더욱 엄격한데요. 네.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적 발언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차별이라고 판단한 사례들이 있는데 사례들이 있어요? 네, 몇 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네, 한 지방 공기업 최종 면접에서 여성 수험자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성들이 직장에서 가정일 때문에 업무를 못하는데 결혼에 육아를 담당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이렇게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가인권위에서는 이 질문을 성차별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협동조합의 면접에서 여성 지원자에게 키가 몇인지 무슨 과라서 예쁘네 등의 외모 평가 발언과 함께 춤 좀 춰보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춤춰보라고요? 네. 그리고 또한 사전 동의 없이 면접 중인 지원자의 모습을 촬영하기도 했고요. 네.
인권위는 이를 성차별적 발언으로 판단하고 해당 기관에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그리고 인권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네. 또한 인권위는 2023년 상반기 동안 면접 과정에서 발생하는 성차별 사례에 대해 인권 상담 및 진정 접수를 실시했습니다. 네. 이 과정을 통해서 면접 과정에서 성차별을 경험한 피해자들은 진정 처리 절차와 구제 방법에 대한 상담을 받을 수 있었죠. 네. 이번 사건의 경우도 문제가 된 질문이 직무와 무관한 성차별적 질문이라고 밝히고 있죠. 아, 기존에도 여러 사례들이 있었군요. 그럼 이 면접위원은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해당 면접위원은 비서직 업무는 사무 보조를 하는 단순 업무인데 남성 응시자가 양성평등 의식을 갖고 끝까지 비서직 업무에 임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이었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면서 남성 응시자가 조금 당황한 것 같아서 사적인 이야기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고 해요. 변명을 한 거죠. 네. 그게 바로 암묵적 성차별인데요. 표면적으로는 사소해 보여도 그런 말 한마디에 지원자는 나는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니,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네. 더불어 면접위원 교육자료에 성차별적 질문 금지 이렇게 명시가 돼 있었고 네. 사전교육도 했다고 기관이 밝힌 만큼 이건 의심을 받을 소지가 있습니다. 사전 교육을 면접위원들에게 했군요. 어떤 교육인가요? 이번 사건의 경우 면접 시험 시작 전에 면접위원들에게 면접 진행 자료를 배부를 하고 그리고 사전 안내 및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서약서도 수령을 했고요. 그래요. 사실 사전교육이나 서약서처럼 수령처럼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 성차별을 예방하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이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네. 2016년도에 채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별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그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하여서 채용 과정에서의 성차별 문제를 공론화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네, 네. 2021년도에도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에서 성평등 채용 안내서를 배부했는데요. 여기에는 채용 단계별 성차별 요인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과 면접 시 하지 말아야 할 질문 사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례도 있고 또 교육도 잘 했는데 성차별적인 이런 질문이 나왔군요. 그렇죠. 여러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고정관념이 쉽게 변하지 않은 거죠. 네. 또한 면접위원들의 사전 교육도 형식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실효성이 좀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어떤 결정이 나왔나요? 네, 해당 도의회에서는 국가인권위의 공고에 따라서 향후 사전 교육을 더욱 철저히 하고 해당 면접위원을 인력풀에서 제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네. 여기에 더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공고에 따라서 공무직원의 공정채용 기준 마련을 위해 규정의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네. 또한 권익위에서는 면접위원이 직무와 관련이 없는 성차별적 질문을 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사례 교육을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하는 교육도 이론적으로 아는 것과 실제 이 현장에서 적용하는 이런 것들은 차이가 있으니까 이런 사례 교육을 더 앞으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네, 면접관들은 관성적으로 질문하지 않고 그 사례 교육을 통해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질문하는 감각을 날카롭게 벼리는 거죠. 네. 이런 그 성차별적인 이 면접 과정에서 이런 발언도 있겠지만은 또 여러 가지 차별적인 발언이 많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례들이 있나요? 네, 한 비정부 기구 면접에서 네. 무슬림 여성 지원자에게 히잡을 쓸 것이냐라는 질문이 제기되었다고 해요. 네. 네, 인권위는 해당 질문이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며 직무와 무관한 질문으로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공고했습니다. 네. 네, 거기에다 이제 몇 가지 사례를 더 들어보면요, 2021년도에는 한 공공기관의 채용 면접에서 아니 나이도 많은데 왜 경력직도 아니고 신입으로 오셨죠?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해요. 이건 상당히 모욕적인데요. 네. 그리고 또 2022년도에는 스타트업 면접 시
아니 군대도 안 갔다 왔는데 책임감이 있겠어요? 라는 질문이 나왔고요. 네. 또한 2023년도에도 대기업 면접 시 여성 지원자가 결혼하면 퇴사하는 경우가 많아서 좀 이라는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네. 그 외에도 2020년도에서 2023년도 사례를 보면 한 공공기관이 30대 후반의 지원자에게 나이가 많아 조직에 적응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네. 네, 탈락시킨 사례도 있고 또 한 기업이 면접에서 지원자에게 지방 출신이라 서울 업무에 익숙하지 않을 것 같네요 라는 발언을 한 사례 등 아직도 면접장에서의 차별적 발언들이 사라지지 않고 있죠. 글쎄요, 이 지원자 입장에서 이런 질문을 내가 받았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고 당황할 수도 있고 이런데 지금부터라도 어떤 이런 질문에 대한 것들을 바꿔야 되겠고 또 사회 전체적으로 인식이 바뀌어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 몇 개가 아니라 그 질문이 나오는 사회적 시선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이런 성고정관념이나 편견 등은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존중을 생각한다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성차별을 포함한 차별적 사고를 짚어주는 인권 친화적인 교육이 많아지고 또 미디어에서는 차별을 불러일으키는 주제 또는 소재를 다룰 때 신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저희 오롯한 우리를 많이 들어주세요. 이 한 남성 면접자가 겪은 불편한 질문에서 시작해서 사회 전체의 인식을 되돌아보게 되는 이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을 계기로 누구나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받고 성별이나 외모, 종교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직무 역량으로 인정받는 이런 사회로 한 걸음 더 내딛는 이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이정상, 허진이, 문윤아였습니다. 오늘의 오 랜덤 박스에서는 채용과 관련한 차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억하고자 하는 네 번째 장면은 2014년의 4월 16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계실 그런 날이죠. 그날의 아침 뉴스는 짧고 단조롭게 진도 앞바다에서 여객선이 침몰 중이라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심지어 모두가 구조되었다는 오보까지 함께 들려왔습니다. 그 뉴스가 얼마나 커질지, 얼마나 오랫도록 우리의 마음에 남을지 그 아침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알게 되었습니다. 단지 배가 침몰한 것이 아니라 국가가 한참을 침묵했고 구조는 실패했고 책임은 부재했다는 것을요. 배는 천천히 기울어갔고 안에 있던 생명들은 그렇게 바닷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국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는 4월이 올 때마다 노란 리본을 달고 바다를 바라보며 기억이라는 말을 되새깁니다. 어쩌면 기억하는 일은 아프고 지치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멈춘다면 그 아이들의 목소리도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시간이 흐르며 왜 아직도 세월호냐고, 왜 아직도 그날을 이야기하냐고 그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이렇게 답합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세월호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답합니다. 세월호는 여전히 이태원에서, 오송에서, 무안에서,
그리고 수많은 노동 현장에서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세월호는 단지 과거의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가 어디까지 안전한가, 국가가 시민의 생명을 어떻게 다루는가를 묻는 현재의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단지 정부나 구조 체계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와 함께 풀어가야 할 책임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멈추면 아이들이 완전히 잊혀질까 무섭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멈춰서도 안 됩니다. 기억하고 잊지 않아야 합니다. 세월호가 가라앉은 진도 앞바다를 우리는 아직도 별이 된 아이들의 바다라고 부릅니다. 그 아이들이 꿈꾸던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미래입니다. 김상은 밴드의 노란 리본 함께 듣겠습니다. 너를 기다려 내가 보고 싶어 교문에 매달린 노란 리본 너를 사랑해 목소리 듣고 싶어 가슴에 매달린 노란 리본 푸른 하늘도 초록나무도 활짝 핀 꽃도 장식품 같아 너의 웃음이 너의 체온이 그립고 그립다 노란 리본 초록나무도 활짝 핀 꽃도 장식품 같아 너의 웃음이 너의 체온이 그립고 그립다 노란 리본 김상은 밴드의 노란 리본 듣고 오셨습니다. 마지막 5번째 장면은 2025년 4월 4일입니다. 누군가는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는다고. 대신 아주 천천히 사람들이 고개를 돌릴 때, 질문을 멈출 때, 그때 무너진다고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순간에 다시 광장으로 나섰고 다시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2016년 한겨울에 촛불로 밝혀졌던 광장의 기억을 우리는 잊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은 단순한 정치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민들이 헌법의 주체로서 스스로를 선언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이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해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위해 권력을 감시해야 하는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2024년 다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우리 앞에 나타났습니다. 두 사건의 내용은 다릅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습니다. 시민의 힘이 국가 권력을 바로잡았고
그리고 그 권력은 더 이상 국민의 위에 존재할 수 없다는 그 본질 말입니다. 두 전직 대통령의 탄핵과 파면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시간이 흐른 것만큼 우리 시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자각과 의지 또한 함께 자라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압니다. 헌법은 그저 문장이 아니라 우리가 지켜야 할 삶의 원칙이며 그 헌법을 움직이는 힘은 결국 우리 자신이라는 것을. 광장에서 다시 타오른 우리의 마음이 법의 심판을 이끌어낸 지금 우리는 또 한 번 민주주의의 의미를 새기게 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헌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이 나라의 진짜 주인은 바로 우리라고. 온 천지에 하얀 꽃, 노란 꽃, 분홍꽃이 피었는데도 갑자기 눈이 내렸습니다. 강원도에는 10cm가 넘는 눈이 내렸고 수도권에도 눈이나 우박이 쏟아졌다고 합니다. 4월 14일 하루 만에 기온이 14도나 낮아진 탓에 뱃꽃이 모두 얼어버렸습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저기압 탓에 시속 70km가 넘는 강풍에 전국 이곳저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있는 줄 알았는데 이미 우리 눈으로, 우리 피부로 기후 변화를 느끼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고 걱정이 커집니다. 혼란스러움과 걱정은 불확실성에서 생겨나는데 이 불확실성은 우리를 불안이나 우울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이끌기도 합니다. 24년 12월 3일에 시작된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만 건강한 시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 시계가 제자리를 향해 다시 걸음을 시작했습니다. 민주주의는 품이 많이 든다는 말이 우스갯소리가 아니었음을 다시 떠올리면서 나는, 우리는 어떤 시민이 될 것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 인권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건 존엄, 자유, 평등, 연대의 정신입니다. 일상에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기며 서로를 차별하지 않고 나와 우리의 자유와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함께 힘을 합해 연대하는 게 인권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이 정신을 다시 살리는 게 아닐까요? 그러나 인권은 결코 개인의 노력만으로 지켜질 수는 없습니다. 국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그런 정상적인 날을 희망하면서 마지막으로 RM의 노래 바이시클을 띄웁니다. 남은 4월 꽤 괜찮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롯한 우리는 우리 공동체가 함께 키워낸 인권의 바람을 이야기하는 공간이 되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사단법인 전북인권교육연구소 진행의 김지영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이곳은 오롯한 우리입니다. down low 벌써 내 맘은 주말모 I don't see no open cars, no open bars 나쁘지 않아 온전히 혼자인 road 섬처럼 떠있는 사람들의 맘 어쩌면 오지 않을 듯한 밤 지평선을 걸어가 또 굴러가 우리가 정한 소시점으로 슬프면 자전거를 타자 바람을 두 발 아래 두자
두자 자전거를 타자 두 팔을 자유로 벌리며 가끔은 굴러가기도 자전거 바퀴처럼 자직해 있어 오후의 간식처럼 이 작은 순간을 위해 살아온 것 같아 두 바퀴 위에 선다 사사로운 한낮의 꿈 Feel the roof, smell the truth 멀지 않아 기적은 어떤 얼굴을 해도 지금은 괜찮아 진짜 소중한 건 눈에 보이지 않아 땅에서 바를 때저 새를 닮은 들 숨처럼 떨기로 해 바람을 따라 춤춰 예우려도 돼 원래 행복하면 슬프면 자전거를 타자 바람을 두 발 아래 두자 자전거를 타자 두 팔을